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학사 교과서 화법과 작문 중에 대단원, 4단원의 2단원 해설 영상을 싣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글을 쓰는데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데 이것에 대해 공부해 보자 라고 제시된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할게요. 이 단원의 지문에 강연문이 실려 있죠. 강연문의 제목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 강연문을 활용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는데요. 특히 대조적 말하기가 등장하잖아요. 그 두 말하기 각각의 특성, 그리고 말하기가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연 내용,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 활동에 제시된 내용인데 우리 반의 말문화, 이걸 제목으로 학생이 쓴 글이 제시되어 있죠. 아까 앞에서는 강연이고 여기서는 글이에요. 작문 활동이죠. 여기에서 기준에 따라서 표현 윤리를 점검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이 점검하는 기준 5가지가 제시되어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글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관해서 강연문이나 글을 활용하지 않고 그 자체의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지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중단원 도입 부분에서는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단 화법이나 작문 활동을 할 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표현하지 말아야 해요. 또 확인되지 않은 내용, 책임질 수 없는 내용도 퍼뜨려서는 안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말, 글 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지적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열기에 보면 가짜 뉴스가 하나 제시가 되거든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모습이 드러나요. 이런 과정이 지속이 되면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활동을 제시한 이유는 화법과 작문 활동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쪽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알기 부분의 내용은 이 단원의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의 선지에 다 활용이 됐어요. 화법과 작문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야 할 윤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적 재산을 존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이 내용들 꼼꼼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강연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강연을 제시해 놨죠. 화법 활동입니다. 제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인데 이 부분에 줄을 치고 기호를 매기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답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우리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을 미리 보고 갈게요. 이 강연의 가장 끝에 제시되어 있죠. 자,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날까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강연의 제목, 주제에 대한 답이죠. 상대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이고 존중이고 배려이다. 찾아 쓰실 수 있겠죠? 자, 강연 보도록 할게요. 이 강연은 시각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을 먼저 제시를 하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죠?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해석, 자동적인 어떤 생각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강연은 덕수라는 아이, 그리고 덕수의 엄마,
이렇게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는지 미리 언급을 합시다. 화자의 말하기 방식에 따라서 상대방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을, 이 예를 들어서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된 화자는 바로 엄마고 덕수는 이 엄마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아이죠. 덕수의 나이는 10살입니다. 엄마가 덕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네 방을 청소해라. 3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다 큰 사람도 일주일에 3번 자기 방 청소 안 할걸요? 그죠? 그런데 10살인 덕수한테 일주일에 3번 청소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에겐 간단한 일이지만 10살짜리에겐 해결하기 힘든 일이죠. 강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를 안 하겠죠? 자,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짜증이 나겠지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덕수는 청소를 하지 못하겠죠. 그게 반항이 아니라 엄마가 10살이 해결하기에 무리가 되는 요구를 했기 때문인데 엄마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야기를 하죠. 엄마가 분명히 방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이거는 엄마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죠. 자기가 방 청소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안 했냐? 10살인 덕수의 입장에서 해결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덕수도 좀 화가 나겠죠? 잘못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덕수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공격적인 말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 공격적인 말하기를 요약한 내용이 이 그림에 제시되거든요.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시각 자료를 활용했다라는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뒷부분의 내용을 틀리게 출제했거든요. 일단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죠. 또 특히나 이런 내용은 강연의 핵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하기는 공격적인 판단이 깔린 내용이에요. 일단 엄마가 비난합니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엄마 말을 안 듣니? 또 강요합니다. 당장 청소를 해라. 협박합니다. 용돈을 안 줄 테니 알아서 해라. 또 남과 비교까지 합니다. 네 친구 석호는 이러이러한데 너는 지금 왜 그러냐? 또 마지막으로 당연시하기도 합니다. 네가 청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뭐 무리한 걸 요구했냐? 방만 정리해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공격적인 말하기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말을 듣고 자란 덕수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이고 조화롭고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이 강연자는 자기의 경험을 활용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 경험을 활용했다는 얘기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공격적인 말하기의 영향, 지금 정리되시죠? 그래서 강연자는 이야기합니다. 평화롭게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격적인 말하기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공격적인 말하기는 폭력이죠. 이 폭력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당신은 지금 잘못됐고 나는 옳다. 그러니까 너만 변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옳은 나에게 틀린 당신이 대항하고 있다는 생각. 이게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런 폭력, 공격적인 말하기를 한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게 바로 당신은 나에게 대항하고 있다 라는 이 그림의 문구와 관련이 되죠. 자, 다음의 그림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붉은 심장이 여기 추가로 그려져 있죠. 그러면서 덕수 엄마가 덕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얘기를 듣고 덕수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말하기는 바로 배려하는 말하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에게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아까 공격적인 말하기를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정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언어, 태도, 방식을 바꿔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나에게 대항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자. 당신과 내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항하고 있다. 당신이 대항하는 주체가 나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둘이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느끼면 폭력성이 다른 힘으로 옮겨지게 되고 관계를 맺는데 유익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냐? 나는 욕설을 좀 듣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야 변화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 자신이 아니라 이번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어야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자기는 욕설, 멸시, 무시 이걸 당해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욕을 해야 당신이 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모순적인 생각이죠. 나에게는 적용하고 싶지 않은데 남에게는 그런 생각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폭력의 근간이라는 거죠. 방금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대접을 받아도 된다는 생각. 이게 바로 폭력의 근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폭력이란 건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공격적인 말하기 자체도 폭력이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강연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대화라는 건 나의 의식 체계가 말로 표현되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과 존중과 배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연이에요. 아래쪽에는 이 강연을 시청한 사람들의 댓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댓글을 해석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아래 적용하기에 보면 학생이 쓴 글이 제시되어 있죠. 우리 반의 말 문화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우리 반이 부정적인 말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러이러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글을 먼저 보기 전에 이 글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을 먼저 볼게요. 이 내용도 교과서에 실려 있죠. 표현 윤리를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 있나? 독자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만한 게 있나?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진 않았나? 출처를 명확히 밝혔나? 인용한 말이나 글을 마음대로 고치지는 않았나?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이 글을 평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이 글의 필자는 자기 반의 부정적인 말 문화 첫 번째로 차별하는 말하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차별하는 말하기를 사용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농구대회에 참가하겠다는 여학생, 그런데 이미선, 최정구 이렇게 자기 친구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라도 실명을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건 지금 안 좋은 예시거든요. 안 좋은 일에 친구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숨김표를 사용해서 표시하거나 한 남학생, 한 여학생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죠. 이것은 여기 첫 번째 점검 기준,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고칠 수 있겠죠. 여자가 무슨 농구냐? 라고 얘기했더니 또 이런 학생들이 무슨 남자가 농구도 못하냐? 이것은 차별적인 표현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기 반의 부정적인 말 문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반의 부정적인 말 문화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나눈 말 때문에 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단체 대화방에서 비방하고 협박하는 이런 폭력적인 말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당신은 지금 뭔가 잘못되었고 나는 옳고 그러니까 당신만 변하면 된다 라는 생각.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죠? 이 글 자체가 아까 봤던 그 강연을 활용해서 쓴 글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언급한 이 내용은 앞에 강연자가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강연의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표현 윤리에 적절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쳐야겠죠. 나는이 아니라 지난 강연의 강연자는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려는 내용은 강연의 내용을 활용한 부분이다 라는 걸 확실히 드러내야 하죠. 이렇게 강연 내용을 활용해서 네가 나에게 대항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폭력적인 말하기는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강연문을 활용한 부분임을 드러내야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좋은 말의 예를 들기 위해서 시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일단 유명한 수녀님이 쓰신 시, 이것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이 아니죠. 이 시를 쓴 작가와 시의 제목을 명확히 밝혀 써야 합니다. 이 부분 고쳐 써야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인용한 이 내용이 원작 시의 행과 연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는 원작을 그대로 보존해서 제시를 해야 하는데 자기 임의로 고쳐서 썼어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죠. 이 부분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서 고쳐야 하고요. 인용한 말이나 글을 마음대로 고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해야 합니다. 방금 이 글이 제시되었을 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 부분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는 여기 이 틀린 부분이 올바르게 고쳐져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제시된 지문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나 여기 공부했으니까 머릿속에 든 내용으로 풀어봐야지. 이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틀린 부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시고요. 아래쪽은 방금 공부하신 내용들 빈칸으로 뚫어서 여러분이 점검하실 수 있게 해뒀고요. 아래쪽엔 핵심 내용 제시해뒀고 핵심 내용도 이렇게 단계별로 빈칸을 뚫어서 점검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럼 2단원 문제 풀어볼게요.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지문에 활용된 내용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의 가치에 대한 강연이다. 여기 방금 언급한 이게 바로 이 강연의 주제거든요. 2번, 화자의 경험을 제시하여 청자의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일단 경험이 제시되면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이 강연에 화자의 경험이 제시됐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화자의 경험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번, 두 가지 대화의 사례를 대조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엄마의 대화에 드러나죠. 공격적인 말하기, 그리고 아래쪽에 배려하는 말하기.
이 두 가지 대화의 사례를 대조했고요. 이걸 통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죠. 4번, 강연의 핵심 내용을 언급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끝부분에 보면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사랑과 존중과 배려다.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이죠. 이걸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정답은 5번이죠. 시각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청중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시각자료를 제시해서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했으면 옳겠지만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1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기타 문제에도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학습활동에 제시된 지문을 활용한 문제, 서술형 문제도 뒤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4-1단원의 첫 번째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공부할 단원은 4-1단원의 두 번째 화법과 작문의 관습과 문화입니다. 이 단원에는 소설 유자소전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소설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자소전을 통해서 화법의 관습, 작문의 관습, 이것이 어디에 드러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할게요. 일단 이 단원의 학습 목표에 관한 문제, 방금 말씀드렸던 화법과 작문의 관습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학습 활동에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의 양식을 차용한 부분, 그리고 속담을 활용한 부분, 언어 유희, 완곡어법 이것들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두 번째로 유자소전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자소전의 내용, 그리고 각 어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단어 뜻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중단원 도입 부분 간단히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화법과 작문의 관습과 문화, 이 단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형식이나 절차가 있죠. 이것들을 화법과 작문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이 문화로 정착이 되면 그게 화법과 작문의 문화가 되는 거죠. 관습이 정착돼서 문화가 된다. 이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활용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효과적이고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 아래쪽 생각 열기에 보면 담화의 관습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어린 소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저씨, 이번 제사에는 꼭 오셔야 합니다. 라고 존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을 따진다고 하죠. 여러분이 몇 대 손인지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학년을 따졌을 때 나이는 이 할아버지가 훨씬 많지만 이 소년이 이 할아버지의 부모님 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저씨라는 말을 하고 있고 높임법을 사용해서 존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습이 드러나기는 하는데 이런 관습은 요새는 잘 지켜지지 않는 관습이죠. 그래서 핵심 질문 한번 볼게요. 화법과 작문의 관습을 바탕으로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중간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을 초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전통적 관습을 비판적 안목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통적 관습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으니까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라고 하면 틀린 선지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는 위의 사례와 같이 옛날과 오늘날의 화법과 작문의 관습이 다른 것을 묻고 있고요. 또 화법과 작문의 관습이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화법과 작문의 관습을 지키지 않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할 수 있다. 아래쪽 알기의 3가지 여러분이 정지 버튼 누르시고 꼭 읽어보세요. 화법과 작문의 관습과 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걸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3가지 이 단원의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내용들이 선지로 활용될 수 있겠죠. 아래쪽은 유자소전이라는 현대소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자소전, 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맨 끝에 실어놨거든요. 자, 유자소전은 유자에 관한 소전이라는 뜻이거든요. 학습활동에도 전이라는 갈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전은 우리 전통적인 문학 갈래입니다. 어떤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제시해서 교훈적인 내용을 이끌어내는 그런 갈래를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전이에요. 짧게 쓰는 전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누구에 관한? 유자에 관한 전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소설은 우리나라 전통 문학 갈래인 전의 양식을 빌려 쓰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전의 형식적인 특성 먼저 볼게요. 이 전은 서두와 결말 부분에 형식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서두에서는 인물의 이름이나 고향이나 가게나 성장 환경 같은 걸 간략하게 제시하고요. 또 결말에서는 인물에 관한 평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짤막한 글이나 시를 통해서 제시해요. 이게 바로 전이라는 갈래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인데, 이것을 현대소설인 이 소설에서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단원의 학습 활동에 보면 담화 관습과 작문 관습을 구별해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제시해 놓고 이 소설에 드러나는 담화 관습은 했는데 작문 관습이 들어가서 틀린 선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럼 확실히 이 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소설에 드러나는 담화 관습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이 글에 드러난 담화 관습은 속담, 언어유희, 완곡어법입니다. 3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속담, 언어유희, 완곡어법. 그리고 작문 관습에는 2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투리 사용과 전의 양식 차용입니다. 사투리 사용은 담화 관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교과서에는 작문 관습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작문 관습으로 넣어서 볼 거고요. 수업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사투리 사용을 작문, 담화 관습 2개 다에 해당하는 걸로 해석하실 수도 있으니까 수업 내용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담화 관습에는 속담, 언어유희, 완곡어법, 작문 관습에는 사투리 사용과 전의 양식 차용입니다. 자, 그러면 소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먼저 미리 읽어보시고 줄거리는 파악하고 있으셔야 이 영상을 좀 알차게 듣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전지적 작가의 시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1인칭 관찰자란 얘기는 서술자와 주인공이 다르단 얘기죠.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고요. 나는 이 글의 주인공인 유재필의 친구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인 유재필은 여기서 유자라고 일컬어지거든요.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을 칭하듯이 유재필의 성을 따서 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자라는 말 자체에 유재필에 관한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나는 유재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뒷부분에 그를 찬양하는 시도 싣고 있습니다.
앞부분 볼게요. 글의 서두 부분에 인물의 가계나 성명이나 성장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전의 양식을 차용한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한 친구, 유자, 유재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자라고 지금부터 계속 얘기할게요. 그냥 보면 보통 사람인 것 같은데 보통의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그럭저럭 살다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허릅숭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허릅숭이, 별중맞다, 비색하다, 노성하다 등 여기서 좀 낯선 단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단어 뜻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출제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단어를 외우듯이 이 국어 과목도 어려운 단어를 따로 기록을 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유재필의 이름, 그리고 성장 환경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의 양식을 차용한 거고요. 이 부분은 바로 장문 관습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자, 아래쪽에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뚜렷하다, 우뚝하다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과 다르게 두드러졌다라는 의미죠. 유자는 심성이 밝고 깔끔하고요. 생각이 깊고 침착하고 성품이 고다요. 이 뒤에 꽤 길게 유자의 인물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이 유자의 성격, 됨됨이를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흩뜨리지 아니하였다.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생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아래쪽에는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이 3가지 제시되거든요. 하나는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서 남을 패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 한마디로 주변에 패를 끼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마치 장마철에 물걸레 보듯이 쳐다본대요. 싫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싫어하는 인물 유형,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 한마디로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해서 그 사람은 두고두고 밑줄을 그어두고 미워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말을 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주눅부터 들어서 자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딱 부러지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그런 사람도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었다. 싫어한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3가지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내용 파악해 두시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서서 잘못을 고치려 한다, 따지고 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싫어한다 정도로 그치고 있다는 점. 내용 확인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유자의 인물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됨됨이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눈물을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고요. 옛말을 빌려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립독행의 돌출이다. 이 말은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 아까 말했듯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먼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자기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유자의 됨됨이, 성격 이런 것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자에게 연락을 하죠. 이강감, 나 유가요. 여기서는 서술자도 그렇고 유자도 그렇고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투리를 사용하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인물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고 현장감 있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죠. 서술자에게 전화를 걸 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서술자는 유재필을 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자에 관해서는 아까 언급했죠. 이 자자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서술자가 유제피를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자, 하루는 유자가 불러서 대포집으로 갔죠. 물어서 대포집을 겨우 찾아갔더니 민물고기 요리집이었어요. 냄새가 역하다라고 해서 싫어하죠. 허울 좋은 한울탈이지 수채꾼형내가 나서 어디 먹겠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울 좋은 한울탈이 속담이거든요. 속담은 담화관습이라고 살펴봤었죠. 허울 좋은 한울탈이의 뜻도 아셔야 되고요. 이 속담을 활용한 이유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객관식, 주관식 유형으로도 모두 출제됐습니다. 서술자가 여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유자가 얘기하죠. 좀 구적구적한 데서 사는 고기, 그러니까 지금 만난 이곳에서 파는 우리나라 민물고기가 하꾸라이, 다른 나라에서 온 물고기보다는 맛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꾸라이가 뒷 내용에 나오는 총수가 길렀던 비단잉어를 뜻하죠. 여기가 마음에 안 들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에 반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 주장에 완강할 때는 뭔가 자기 경험상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둘은 친구 사이니까 서술자는 그걸 눈치챈 거죠. 무슨 할 얘기가 있는가 보다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청도 사람답게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디 들어볼라남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비판하는 대상이 드러납니다. 바로 유자가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는 한 그룹의 총수입니다. 이 총수가 연못을 파고 비단잉어를 사드렸는데 이 비단잉어는 몹시 예뻐요. 예쁜데 상식 밖의 몸값을 가지고 있죠. 서술자가 궁금해서 얼만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마리당 8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3년 4개월 동안이나 모아야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 한 값이래요. 요새 평균 봉급이 320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마리당 한 1억 3천 정도 되는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지죠. 이 글의 서술자도 기가 막혀 하죠. 자, 이 뒷부분, 여기 부분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염두해서 공부하세요. 이 부분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산 비단잉어가 보통 잉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말로 잉어가 대단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반어적인 표현이 쓰인 부분입니다. 참 대단하네 이런 의미죠. 실제로는 그런 엄청난 값을 주고 비단잉어를 산 총수를 비아냥대는 것, 비판하는 것, 풍자하는 부분입니다. 반어적 표현이 쓰인 부분이라는 거 일단 알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주요한 표현 방법이 바로 언어유희죠. 언어유희는 담화관습에도 해당합니다. 베토벤과 차이콥스키의 클래식 음악을 비단잉어한테 틀어준 것 같죠. 그런데 베토벤을 이것과 발음이 유사한 이런 발음으로, 차이콥스키를 발음이 유사한 이런 걸로 이렇게 언어 유희의 방법을 사용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요. 이 웃음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비단잉어를 사고 연못을 파고 이런 총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음악에 맞춰서 비단잉어가 춤을 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꼬아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기죠. 비단잉어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모두들 죽어 있었던 거죠. 총수는 굉장히 놀라겠죠. 얼마나 거금을 들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자가 감기가 들었던 갭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은 해학적인 표현이죠. 아래쪽에 나오지만 유자는 비단잉어가 왜 죽었는지 짐작이 가는 바가 있죠. 바로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 연못을 팠는데 거기 시멘트를 발랐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독성을 제대로 빼내지 않고 바로 물을 담아서 그 비싼 물고기들을 넣어서 비단잉어들이 모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자는 알고 있는데 유자는 지금 비단잉어도 마음에 안 들고 총수도 마음에 안 드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지만 일부러 딴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수는 화를 내죠. 화풀이를 하려고 듭니다. 그랬더니 유자가 비위가 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파란 부분 해석 긴 거 보이시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비단잉어가 이래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실제 유자가 생각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잉어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비단잉어가 수입된 물고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 가지로 객지에서 고생이 많다. 또 부르스르고 지르박이고 맨날 노래를 트니까 춤을 췄을 거 아니냐. 그래서 과로해서 몸살기도 있을 것이다. 또 본래 밭들어서 키우는 새끼 비단잉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받들어 키우는 새끼일수록 탈이 많은 법이니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단잉어가 한국에 와서 고생을 했다. 또 맨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느라 과로했다. 또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이게 이유라는 거죠. 이 부분은 해학적, 골계적인 문체가 사용된 부분이고요. 진짜로 유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비단잉어를 그 가격을 주고 간 것이 정상이냐. 그 정성으로 우리들한테 그 정성을 좀 나눠서 우리들한테 달라라고 바꿀 수 있겠죠. 바로 총수를 비판하는 말하기를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완곡어법이 사용된 부분이죠. 완곡어법은 담화관습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총수를 돌려서 비판하고 있는데 총수는 그 말하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죠. 대꾸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총수가 또 유자를 꼭 지목해서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떻겠냐고 묻는 거죠. 죽은 물고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유자가 너무 비싼 고기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된장 풀고 고추장 풀고 마늘도 다져 넣고 국물도 있게 그렇게 끓여서 술안주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총수의 면전에 대고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자가 좀 독특한 삶의 방식을 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총수가 잔인무도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잉어를 이 사람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죽은 잉어를 끓여 먹었는데 잔인무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총수가 물질만능주의, 사람보다도 잉어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분해서 부들부들 어쩔 줄을 모르죠.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자는갑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총수의 성질을 더 북돋으려고 한 말은 아니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총수의 성질을 일부러 북돋기 위해 이야기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겠죠.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 암에 걸려서 유자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서술자는 무덤을 그 뒤로 한 번도 찾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유자가 너무 그립기 때문이죠. 거기 가면 유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잡아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서야 그를 찬한다, 칭찬한다, 예찬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시를 남기고 있는데 한마디로 유자의 삶을 칭송하고 높게 산다 라는 내용이죠. 이 뒷부분은 우리 전통 갈래인 전의 양식을 계승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문 관습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유자소전 내용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유자소전의 담활관습
장문의 관습에 관해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살펴봤었죠. 화면상 소설 전부를 띄울 수는 없는데 최대한 많이 보이기 위해서 문제를 여기 옮겨뒀어요. 윗글에 나타난 담화와 장문의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나는 속담을 인용하여 유자의 식성이 별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담화와 장문의 관습이 맞는지 확인을 합시다. 속담을 사용한 건 담화 관습에 해당했었죠. 속담은 여기 나 부분에 쓰였죠. 허울 좋은 한울타리라는 이 속담을 인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민물고기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맛이 없다는 걸 드러내면서 유자의 식성이 별나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살펴봤었죠. 2번, 유자는 비싼 수입 물고기에 대한 불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죠. 불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반어적으로 드러냈다는 건 완곡어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완곡어법은 담화 관습에 해당합니다. 3번, 나와 유자는 충청도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투리 사용은 장문 관습에 해당하고요. 또 충청도 방언을 사용하는 것도 맞고 그러면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맞죠. 4번, 유자는 물고기의 생김새를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언어 유희를 사용한 건 담화 관습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한 이 부분은 물고기의 생김새를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단잉어를 위해 틀어준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 이 작곡가들의 이름을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해서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물고기의 생김새를 표현하기 위해 언어 유희를 쓴 게 아니죠. 5번, 유자는 완곡어법을 통해 총수의 사치와 허영심을 간접적으로 비꼬고 있다. 방금 살펴본 이 부분도 완곡어법이 사용된 부분이고요. 또 여기 이 부분도 완곡어법이 사용된 부분이고요. 유자가 총수에게 얘기하는 부분의 거의 대부분이 완곡어법을 사용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총수의 사치와 허영심을 간접적으로 비꼬고 있죠. 또 이런 표현은 완곡어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화관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언어 유희는 담화관습이 맞지만 물고기의 생김새를 표현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담화 관습, 장문 관습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또 그 외에도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나 아니면 각 구절, 각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뒤에 서술형 문항도 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4-1단원의 두 번째 화법과 장문의 관습과 문화 해설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교과서 대단원 4단원 전체의 해설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